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중장년층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자존감 없는 사랑에 대하여, 즉 자존감이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연애할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요, 문의 전화 중에 우리 자녀가 결혼 안 하는데 우리 애는 맨날 연애에 실패해요, 이런 문의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연애와 데이트관, 또 주변에 어떤 내가 코치를 해줄 때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팁들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존감 없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자존감 없는 사랑일 것 같으세요? 응? 열등의식. 예. 요즘 금사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나는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 금사빠? 이랬는데 뭐 씨름할 때 나오는 얘기인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내 어떤 무의식적인 결핍감과 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한 가지 매력에 그냥 클릭이 돼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사귀어버리는 거죠. 또는 내가 애인도 하나 이 나이에 없나? 또 시연을 한 후에 어떤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도 또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에 이렇게 정신과에서 연애 상담도 해요. 그래서 상담에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연애에 반복되는 패턴이 과연 있는가.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한 20대면 다 대부분 결혼을 하고 짝을 찾았잖아요. 요즘은 제가 교회 강의를 가면 청년 3부가 있어요. 청년 3부가 3040 싱글이에요. 네. 가보니까 700명. 너무 많은 숫자가 거의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것은 사회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지금 30대가 미혼이 50% 이상. 그 정도로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비율이 비슷할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연애관과 자녀들 세대의 연애관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일단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남자친구하고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안 나오고 정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딸을 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분리불안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계속 확인하고 그랬던 아이니까 당연히 연애를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 인증샷 보내라.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질리죠. 그리고 20대, 30대 남자가 그렇게 자유를 구속하고 하면 사실은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본인 하는 행동은 사랑을 밀쳐내는 행동이죠. 그렇죠? 질리게 만드니까. 이런 딸 때문에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부모에게 받지 못한 보살핌이나 분리불안, 즉 엄마가 집에 없어도 내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면 엄마는 집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해소하는 그 단계가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도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20대들이 얼마나 바빠요. 시험 준비해야죠. 회사 나가야죠. 직장 늦게 끝나죠. 코로나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맨날 집 회사만 하니까 데이트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 최고로 많이 만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귀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과연 나랑 같이 있지 않은 동안에 이 친구가 뭐 하고 지내는 것인가? 그냥 나랑 같이 있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어딘가에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그리워하면서 또 만나면 되겠다. 근데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쁜 남자한테만 끌리는, 또는 나쁜 여자한테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 어떤 지배적인 성향의 부모님, 또는 어떤 폭력을 경험한 친구들은 내가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서도 그때 그 분위기에 쉽게 말려드는,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쉽게 말려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또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보다 뭔가 부족하고 좀 허물이 많은 그런 친구하고 쉽게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못하게, 그것이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게 왜 쟤가 쟤를 좋아하지?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 이제 그런 5가지 중에 금사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포커스해서 내가 없어져 버리는, 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 또 4번째로는 분리불안 동반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머리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는가. 근데 사실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또 스펙이 좋아요. 뭐 회사도 번듯하게 다니고 있고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갖고 반복되는 연애 패턴을 가지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헤어진 다음에 충격이 너무 커서 시련 때문에 당분간 사람들을 못 만나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있습니다. 또는 완전 정반대로 곧바로 다른 사람을 빨리 사귀어버려요. 실연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연애할 때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데이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연애는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지만 항상 제 역할이 거울을 환자에게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거울을 주고 있죠. 당신의 모습을 제대로 좀 비추어 봐라. 내가 학교 다니느라고 얼마나 대학 가느라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취업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에 대한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해봤냐. 하루에 거울 몇 번이나 보냐. 내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냐. 근데 혼자 살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연애를 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되거나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비춰요. 그래서 저는 꼭 연애나 결혼을 하기 전에 나에 대한 탐구를 먼저 끝내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뭐다?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면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금사빠 위험하다고 그랬죠? 첫눈에 반한 사랑을 조심해라. 근데 우리는 필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선을 보거나 어떤 소개로 만난 그런 관계들이 그냥 연애 결혼보다 더 이혼율이 높거나 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눈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사실 환상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무의식적인 끌림에 의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2번째로는 척하지 마라.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나도 상대방의 환상에 끌려서 좋아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거든요. 그럼 내 실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있는 척, 예쁜 척, 조신한 척, 센 척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이런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서도 부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렇다면 상대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게 되고, 또 교회에서조차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자꾸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유학을 포기했어요. 왜냐면 사귀어야 되니까. 유학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롱디스턴스 장기 연애가 되니까. 근데 결국은 남자친구는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제가 세 번째 제안이에요. 나를 잃어버리는 연애는 연애가 아닌 거죠. 내 모습이 비춰줘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흔하게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케줄도 맞추고. 그러거나 오히려 상처받고 버림받을까 봐 정반대로 완전히 거리를 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뭘 한지 난 상관 안 하겠다. 일회용 연애. 네가 싫어? 그럼 그만. 그렇죠? 그러니까 만남의 횟수가 1회, 2회 이상 못 만나요. 한 달 가면 많이 만난 거야.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연애 중에 참지 말고 속마음을 꼭 말로 해라.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쿨할 것 같죠. 연애도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해요. 말로 표현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왜? 맨날 카톡만 했거든. 맨날 게임만 했거든.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치고받고 싸우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발견해요. 사귀는 사이에서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 못해요. 내가 싫은 거는 싫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왜? 나를 알면 실망할 것이다. 내 본 모습을 알면 문제를 삼을 것이다. 버림받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런 걸 알면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는 동안에 너는 곧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연애를 하게 되면 꼭 원장님한테 말해라. 그리고 그 연애를 좀 한번 이어가면서 우리가 너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삶아보자. 그러면 이상하게도 꼭 소개팅이 오든 못 오든 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게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또 오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좋은 상대가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불능자다. 중도 포기자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십자가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자존감이 있게 사랑하는 법 중에서 자기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즘 어떻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연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라. 예를 들어서 누가 늦었어요, 약속 시간에. 근데 혼자 삐졌어. 혼자 이렇게 뾰루뚱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늦을 때는 집사님 미리 전화를 좀 주세요. 남자친구에게도 다음에 늦을 때는 무슨 일인지 미리 전화 좀 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나는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렇죠? 내 생각은 이래. 그리고 세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나는 이게 좋더라.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죠. 저는 이거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싫은 거는 안 돼. 나 그거는 말고 다음에 생각해 볼게. 뭐라고요? 안 돼? 다음에 생각해 볼게. 이게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바로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꼭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함부로 대한다고 느끼거나 선을 넘을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아요. 가족 간에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싫다. 그건 좀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직원들은 이제 90년대생들이 많잖아요. 바로 얘기합니다. 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겠다. 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연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관계가 다 투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 너무나도 기준이 높아요.
모든 걸 다 쉬어야 되고 모든 걸 다 나눠야 되고 영적으로 모든 거 100% 겹쳐야 돼. 다 통해야만 해. 근데 사실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적인 것이다 다. 내가 생각하는 거짓말과 투명함이 A라면 그 사람은 B일 수 있어요. 그러면 B는 A를 보고 넌 너무 투명해. 붙어 있어도 A는 B를 보고도 넌 맨날 거짓말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도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또 소울메이트란 그래서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교제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죠. 기도해보고 만나겠다. 그럼 물론 기도해보고 만나는 거 맞아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많은 교회도 가봐라.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가요? 맞다.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런 곳에 가라. 또 자본주의적 사랑을 경계하라. 이게 뭐냐면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학벌이 좋으니까, 직장이 좋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서. 이러다 보면요. 불필요하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건적이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까? 우선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내 욕망만 채우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결핍감과 막 부족한 것만. 그럼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 준비라는 게 요즘 애들은 뭘 생각하냐면 집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살에 집 있는 남자는 절대 없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주지 않는 이상은.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의 심성이라든지 남의 배려심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봐라. 단둘이서만 만나지 말고 또 주변에서 반대한다면 당연한 이유가 있다. 근데 더 반항심으로 더 사랑에 깊게 빠져요.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몰래 헤어졌다고 말하고. 근데요 친구나 부모가 반대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바깥에서 보니까. 자, 혼전 관계를 최대한 미루어라. 이 얘기하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청년부에서. 요즘은 그 성 경험이 거의 10대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아라기보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최대한 미루어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결속이 되면 상대방하고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 또 연애를 프리 기간을 반드시 두어라. 헤어지면 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으로. 그러다 보면 나를 준비하고 나를 추스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안전 이별의 염두에 둬라. 만나는 동안도. 요즘 헤어지면서 그 안전 이별이 안 돼서 병원 정신과까지 찾아오고 서로 고소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죠. 저도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또 많이 했었는데 저는 날짜 잡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날짜 다 잡고 결혼 예비학교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예비학교는 몇 살부터 해야 되죠? 청소년기부터. 이선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결혼 예비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예들을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가장 많이 보는 게 내 결혼 생활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모범적이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의 결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 돼요. 성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결혼해서 와이프나 남편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인 거는 둘이 뭐 분리할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사이다 같은 발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오늘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가정 위주의 어떤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어떤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비혼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을 막 탓하고 너는 루저야 실패했어 재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은 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싱글인 또는 결혼을 지금 뭐 했던 결혼을 하고 다시 돌아왔던 혼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공동체가 필요한 팀이 이 군이거든요. 이 나이대 군. 그렇죠, 여러분? 또 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공동체 활동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군도 3040 싱글들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는 왜 가정이 없니? 이러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싱글이셨어요. 항상 그 균형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고 고민들이 많이 또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정진 코치님과 함께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진 코치입니다. 오늘 자존감 강의를 들으면서요, 참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정말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날마다 정말 훈련하고 또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불우했던 가정사를 뒤로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가면을 쓰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사람 가면을 쓰니 저희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고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진솔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내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이런 고민이 신앙의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왜 교회를 다니죠? 천국 가려고. 남들 다 다니니까, 가족이 다니니까. 본질적으로 신앙의 이제 질문인 거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저의 고백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참된 이유인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내가 변화되어가는 이제 과정인 건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좀 신앙이 있는 척, 또는 뭐 착한 척, 사랑을 하는 척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뭐 집에서 지내는 거와 또 직장에서 또는 이렇게 이런 강의에 와서 하는 거하고 사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집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를 진료실에 와서 그걸 표시하거나 표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정신과 의사인 척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륜이 지나가고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더 가면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가면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할이 주어지는 거니까. 부모의 역할. 부모가 짜증난다고 자식들에게 막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미성숙하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또 교인으로서의 역할. 목회자를 섬기는 역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 다 그런 역할과 가면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융은 페로조나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좋은 사람인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괴리감이 너무 커서 본인이 너무 스스로 괴로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겉은 네 집사님, 그런데 속으로는 부부 끌어올리고 집에 가서 막 욕하고 뭐 뒷담화하고 전화 걸어서 있잖아 그렇게 말했어 이러는 그 괴리감이 있지 않는 그런 괴리감이 문제인 거죠. 저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척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넘쳐나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다. 뭐 솔직히 말해서 없다. 그렇다면은 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그 어떤 노력이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죠? 얘기 들어주는 척, 자녀의 얘기 특히 막 그냥 여기까지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입을 막고 얘기 들어주는 척,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정신과 의사 코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4년 5년 계속 경청 얘기 들어주는 것만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를 못 맺을 정도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라.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나 보이기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정말 막 무리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치고 교회를 떠나고 저 사람이 밉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이런 경우도 상담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또 안타까우니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는데 이제 막상 자기 마음은 이제 갈수록 좀 숨겨야 되나? 내가 다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지? 뭐 이런 이제 고민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잘 나가 보이고 다 재밌어 좋은 얘기만 보이고 하고. 뭐 다 그냥 행복해 보이고 근데 내 안에는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그 가정에서 내가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에게 그걸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데 이제 이 분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제 불우했던 가정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여기다 이제 꾹꾹 눌러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잘 드러내지 못하고. 네.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함부로 막 소문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친구는 누가 봐도 참 착한 친구.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막 남 친구들 도와주고 청소년 때부터 다른 친구들 도와주는 봉사활동하고 뭐 부모님도 너무 칭찬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코치님, 저 그런데요. 저 사실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제 여기에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이제 아이의 상처들, 가정에서의 상처, 아픔, 다른 사람이 보는 그 평판은 굉장히 높고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굉장히 낮고 이 괴리가 너무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막상 드러내자니 이미 평판은 너무 높아져 있고 어떻게 해야지? 그 괴로움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우리. 그냥 나는 너가 좋든지 슬프든지 그 이야기를 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함께 하자.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더 하게 됐어요. 예전에 더 좋은 얘기, 뭐 내가 잘한 얘기 이런 얘기 위주였다면 내가 뭐가 힘들어하는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뭐가 사실 싫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멋진 청년으로 지금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일단 그냥 같이 읽으면서 마음이 아픈데 일단 그 주변에 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게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좀 이런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셔서 그냥 내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 이게 슬퍼요. 우리 가정에 이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실 그냥 좋은 척, 뭐 나 잘해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슬펐구나. 그냥 그 얘기를 사실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 뭐 드릴 말씀은 사실 한번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한두 번씩 이렇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뭐 이 강의 마치고 저도 잠시 사연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40대 아들이 있는 권사님의 이야기시네요. 아들이 40대 중반이 다 되어 가는데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간간히 연애는 하는 것 같은데 금방 헤어지고 깊이 누군가와 연애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희 아들은 누구에게나 젠틀한 편이라 나름 인기도 많아서 연애는 잘하는데 사귀고 나면 귀찮아하고 심드렁해야 하는 게 저한테도 보여요. 2번 정도는 결혼 직전까지 갔던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 쪽에서 너무 결혼을 원하는데 거절하기 위해서 질질 끌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가 서운해서 결국 헤어지고 계속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는 아들에게 결혼 생각 없어? 여자친구 좀 데려와 이런 얘기를 해도 자꾸 싫어하고 부딪히다 보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우라통이 한 번씩 치밀어서 차라리 그냥 나가 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네요. 연애를 진지하게 하지 않고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저희 아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계속 참아줘야 하나요? 주변에 정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상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하나요? 근데 그 참아주어야 하나요에 얼마나 부모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참아주고 있다. 내가 참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현실이 왜 결혼을 두려워하는지, 부모 세대와 왜 이렇게 다른지. 저희 때는 그냥 부모가 뭐 맺어주면 그냥 결혼하기도 하고 선보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루틴처럼 순서였잖아요. 학교 졸업하면 결혼하면 애 낳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순서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속도가 달라요. 왜? 수명도 달라지고 또 결혼 정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급하신 부모의 마음은 알아요. 왜냐하면 상담실에 와서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큰 악몽이 우리 아들이 나이 40 넘어서 슬리퍼 끌고 집 앞에 있는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사실 성인의 자녀도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 연애도 잘 되지 않고 또 가족들은 푸시하고 생각은 다른데 말은 안 통하고 그러니까 문 닫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과 요즘 성인 자녀들이 병원을 참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메신저 역할이에요. 부모가 하는 메시지는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 상황은 지금 이런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걸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마디만 나눠봐도 서로 화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상처가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쳐다보는 눈이 한심한 것. 이런 눈초리로 쳐다본다고 말로 안 해도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비언어적으로 이런 느낌. 내가 정말 언제까지 한숨을 푹푹 쉰다든지, 응? 나 여자친구는 언제 데리고 올 거야? 이런다든지 하는 것 자체의 메시지가 특별히 그 아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 사실은 폭력인 거죠. 자녀에게는 우리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아주 깊은 수치감을 갖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가 뭘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자녀에게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내가 잘못한 거가 있다면 사과해라. 그리고 화나지 말게 만들어라. 항상 부모만 공경해라. 넌 내 맘대로 좀 해라. 너 불효다 결혼 안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자식을 화나게 만들지 마라. 그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으네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뵈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이 너무 당연하고 이제 소원이 이제 나도 손자 손녀 이렇게 그렇죠. 안하고 주변에 이제 사진도 좀 보여주고 며느리 자랑하고. 그게 이제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이제 깨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드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Z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10명 중에 1명만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아예 현실이 달라진 맞아요. 10명 삶을 중에 저희가 1명. 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일명 노총각, 노처녀분들을 이제 제 코칭을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연애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분들이 다 스스로도 굉장히 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 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막상 이제 한 그렇게 되면 만날 장소도 많지도 않고 기회도 없고 왜냐면 일도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 압력은 옆에서 들어오고 이제 너 뭐하냐 이제 결혼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급해지니까 이렇게 더 경직되는 거죠. 만남에서도 이제 경직되는 만남에서도 이제 선을 한 번 봤어요.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번, 두 번 만나보면서 사실 이렇게 관계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한 3번은 만나봐야 되고 오히려 첫 번째 만남 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그렇죠. 좀 만나면서 오히려 더 그 뭐 될 확률도 높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만남에서 한 번 만나면 이제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럼 탁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점점 만남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지죠. 선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라고. 선 트라우마. 선 보고 나서 트라우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경직되고 더 어렵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런 선을 보면서 좀 안 맞고 좀 예를 들어 나하고 정말 안 맞는 분들도 만나서 이제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를 좀 그 만남도 마음이 편해져야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크리스찬 데이팅 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앱인지 정확히 제가 사용은 안 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앱들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들도 많이 봤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좀 나에게 안 맞고 일명 좀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본 사례들도 그래서 한번 그런 앱들도 그다음에 어떤 주변에 독서 클럽이라든지 일명 그 굉장히 한국에서 잘하는 독서 클럽이 일명 연애 클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책을 보러 갔지만 사실은 연애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 자체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다른 핑계를 대서 운동 클럽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만날 기회들이 좀 가지면 어떨까. 요즘은 이제 SNS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서로 온라인 세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특정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많이 확률이 아까 올라가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먼저는 그 전에 이제 사랑이 돼야 되고 그 전에는 약간의 호감이 돼야 되고 그 전에는 썸 타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는 이제 서로 그냥 알아보는 단계 이런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점프를 한 거죠. 처음부터 그냥 결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처음 이 썸 타는 단계조차도 그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이런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마음을 오히려 편하게 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또 연애를 하신다니까 언제까지 참아줘야 할까요? 참 언제까지 참아줘야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그냥 아들이 방에서 그냥 그러고 보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라리 안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집 근처에 맞아요.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살겠어요. 그래도 나 이제부터 애들 이렇게 다 안 챙겨줘도 되고 나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둘 다 아드님도 그렇고 좀 좋아지는 거죠. 참 정답이 없다라는 게 사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여도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인 거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것이 죄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정신과 상담에서 가장 그 하는 거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봐라. 쟤는 얼마나 외로울까. 다행히 딴 걸로 안 빠지는 게 다행이다. 정말 술 마실 수도 있고 진짜 요즘엔 게임 중독도 있어요. 게임 중독. 그런 걸로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도 하고 또 상대를 위한 사랑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이 좋은 강의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존감 없는 사랑에 대하여 강의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란 결국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법 이것입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면서 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여러분이 익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